그때 나는 그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그녀는 우주의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아니, 시간 자체가 지구에 사는 인간 중심의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화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잡초를 모아 태웠다. 나는 빠르게 타올랐다 바로 사그라드는 화로 속의 불꽃들을 말없이 내려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후드 달린 윈드브레이커에 런닝화를 신은 아빠가 밖으로 나왔다. 수학자는 그를 보더니 우리 집 고양이들이 가끔 자기 집 텃밭을 파헤치고 똥을 싸놓는다며 푸념을 했다. 그는 문단속을 잘해서 녀석들을 못 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상점가에 있는 소광장 쪽으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간단히 장도 봐올 모양이었다. 뭐 필요한 게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새콤한 과일이 좀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 때문에 집에 항상 과일을 들여놓았다. 수학자는 이제 흙이 묻은 앞치마를 벗으며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박사님, 그녀가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응? 요즘 캠퍼스 안이 위험해요? 글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빠가 위험하다면서 절대 아무데도 못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 수학자는 내 얼굴과 몸을 새삼스럽게 살피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새 이 나라가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 하긴 그게 이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실까? 제 말이요. 갑자기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경용 장갑을 벗어 흙을 탈탈 털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빗방울이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소광장으로 갈 명분이 생겼다. 전에도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빠는 내 행동을 꽤 대견하게 여겼다. 나는 현관 신발장에서 우산을 찾아 들고 소광장 쪽으로 향했다. 5분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멀리 후드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달리기 동호회 사람들이 경쾌하게 달려 그를 지나쳐갔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딱 멈추었다. 아빠는 오른손을 펴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후드를 벗었다. 반구형 지붕이 설치된 소광장 무대에서는 현악사 중주단이 연주 중이었지만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관객은 하나도 없었다. 날이 꽤 쌀쌀하고 비까지 뿌렸는데도 연주자들은 움츠러든 기색 하나 없이 하이든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연주를 듣다가 고양이 간식을 사려는지 펫숍으로 향했다. 나는 펫숍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깜짝 놀래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우산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혼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온갖 성분 표시를 다 읽고 비교하고 있을 거야. 현악사 중주단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다. 언젠가 아빠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들려주며 소음에 질서를 부여하면 그게 바로 음악이라고 했지만 그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운 것이 음악에는 있는 것 같았다. 언어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주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존재 원리일까? 그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음악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던 때였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당연히 아빠인 줄 알고 반갑게 고개를 돌렸는데 낯선 두 남자였다. 검은 제복을 입은 둘은 키가 똑같았고 놀랍게도 얼굴까지 거의 비슷해 마치 쌍둥이처럼 보였다. 한 명이 다짜고짜 리모컨 비슷한 장치를 나에게 겨누었다. 다른 한 명은 모니터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 R이라는 붉은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왼쪽 남자가 동료의 모니터를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 음악의 여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는 그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등록이라니요? 하나 찾았네. 오른쪽 남자가 왼쪽 남자에게 말했다. 그들은 마치 내가 거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등록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자 왼쪽 남자가 단조롭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휴머노이드 등록 말입니다.
당신은 등록된 휴머노이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인간인데요. 휴머노이드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기계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언제나 완벽한 기계는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인지 기계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은 빈정거림처럼 들렸고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표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오른쪽 남자가 손에 들고 있는 모니터의 화면을 다시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아까와 똑같이 붉은색의 R자가 번쩍였다. 자, 보십시오. 당신은 붉은색입니다. 그러자 왼쪽 남자는 회랑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감지기를 겨누었다.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H라고 뜹니다. 인간에게서만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한테는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왼쪽 남자가 말했다. 오른쪽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정말 감쪽 같습니다. 저희도 당신이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내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기계 하나 가지고 와서 무슨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번에는 감지기를 연주 중인 현악사 중주단 쪽으로 향했다. 4명의 얼굴이 모니터에 떴다. 그들의 얼굴 위로 판별 결과가 각각 표시되었다. 바이올린 연주자만 H, 나머지 셋은 R이 떴지만 파란색이었다. 보세요. 저분들은 휴머노이드지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R자가 당신하고는 달리 파란색으로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올라 연주자 얼굴 옆으로 파란색 대문자 R이 선명하게 번뜩였다. 내가 무슨 반응을 보이든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저 절차에 따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나는 이들이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말투와 행동 모두가 이들이 저급한 수준의 휴머노이드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기계가 인간을 상대로 장난 같은 것을 칠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딘가 고장이 나서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아빠가 절실히 필요했다. 아빠라면 이들의 문제를 금방 알아차릴 것이었다. 저기 잠깐만요. 저희 아빠가 저기 펫숍에 계시거든요. 곧 나오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펫숍 안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아빠라니요? 무등록 휴머노이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그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빠르게 반복했다. 그리고 오른쪽 남자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그 순간 소광장을 가로질러 플라잉 캡슐이 빠르게 날아왔다. 그것은 마치 마술과도 같이 일시적으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캡슐이 정말로 날아오는 걸 본 순간 어쩌면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몸이 얼어붙었고 입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 양팔을 잡았다. 나는 펫숍 안으로 들어가려 버둥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단번에 나를 제압하고는 번쩍 들어 플라잉 캡슐 안으로 던져 넣었다. 보기보다 힘들이 대단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저 펫숍에 계세요. 제발 아빠에게 빨리 전해주세요. 철이가 잡혀갔다고. 제 이름은 철이에요. 아빠는 최진수 박사시고요. 뒷덜미에 뭔가 차가운 것이 와닿았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